김성환의 시사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 평화회담에 나섰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각국의 외교와 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또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때요?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으로 7일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포격을 일시 중단하고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임시 휴전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제2도시 하르키우,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북동부의 국경 도시 수미 등의 인도적 지원 통로를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임시 휴전이 과연 될 것인가,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마리우폴, 볼로바하라는 도시에서 임시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교전이 이어졌고요. 민간인 대피가 실패했고 민간인 사상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측이 3차 협상을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 시간이 7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금 4시 반 정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7일로요. 지금 우크라이나 시간이요. 그래서 지금 3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 측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비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를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동안은 가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네. 실제로 나토에 가입을 그렇게 가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몇몇 모델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도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영토 보전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이번에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돈바스 지역의 그 자칭 독립국들에 대한 문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러시아는 여기서 물러설 뜻이 또 없을 것이기 때문에 3차 협상에서 어떤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 지금 약간 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공격을 일단 멈추고 대화에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희생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동안 러시아에서 계속 반전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어제 하루 동안에만 56개 도시에서 4,000명 이상이 연행이 됐어요. 시위가 모스크바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같은 러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심이 그렇다면 등을 돌린 것이냐, 아직은 이르다, 이런 평가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71%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보다 8%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예요. 더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기관의 조사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마지막 주 지지율이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 오른 70%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작이 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문화나 생활에 익숙한 중상류층, 또 도시민, 소셜미디어에 익숙해서 공식 매체의 선전을 불신하는 세대들에게서는 반푸틴 정서가 있는데, 그 반면에 농촌이나 노년층 그리고 이제 저학력층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찬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쟁 결과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거치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지난 1일에서 2일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국정 지지율이 47%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달에 해봤을 때 3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흘 만에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90%, 무당파가 39%, 공화당이 10%였는데요.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에요. 여기 이제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게 작년 8월에 아프간 철군 때였는데 그렇죠. 그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셈입니다. 그 이전 수준으로 공화당 내 지지율이요. 네. 이 같은 지지율 증가세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테러 제재를 잇따라 발동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들을 규합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훼손됐던 외교 전문가 명성을 되찾을 수 있고 동맹을 다시 결집해냈다라는 리더십을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훼손되는 건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네. 근데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스위프트,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금융 결제망도 네. 지금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산 원유, 네. 천연가스 수출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가 왜냐하면 또 11월 중간 선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요. 근데 공급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켜서 공급난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게 되면 안 그래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는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지금 백악관이 원유 수입 금지가 미국 소비자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블링컨 장관이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참 이것도 역설적인 게 네. 미국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네. 미국 내에서 사실은 원유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셰일가스도 셰일가스 있고. 다시 파내면 되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네.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유럽이 치명타가 되겠죠. 네. 근데 유럽은 그러면은 정책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프랑스, 영국, 독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서방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을 이 삼국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인기가요. 취임 첫 해였던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일에 발표된 3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45%였는데요. 이게 지난달보다 6%포인트가 급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담판을 벌이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녔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 그렇게 돋보여서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르 피가로가 분석을 했는데 지난달 28일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전주보다 3%포인트가 오른 27%를 기록했습니다. 2위가 지금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인데 18%예요. 네. 그러니까 좀 큰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3일에서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세기의 도전에 맞서서 프랑스와 유럽의 단합을 이끌어낼 후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 지금 정치
역대사를 보면 20년 전인 2002년에 재선에 성공한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에 재선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드골, 미테랑 전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영국 존슨 총리도 굉장히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 전까지는 파티게이트 때문에 굉장히 그 사임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수칙 위반하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파티 열고. 총리관저에서 파티 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28일 실시한 조사에서 존슨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32%였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직전에 벌인 조사와 비교해서 또 7%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존슨 총리가 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데 앞장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임 압박을 받다가 그 파티게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금 우크라 소식 때문에 좀 묻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 숄츠 총리가 메르켈 총리만큼의 역할을 못한다. 투명인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숄츠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단호한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27일에 러시아를 겨냥해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지금의 1.4% 수준에서 2%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력 증강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63%가 지지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지금 숄츠 총리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습니다. 네, 독일은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사과하고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과 많이 하는 거냐 아느냐 이런 독일 내 여론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독일이 좀 무기 수출을 금지한 기존의 정책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 위협을 계속 받고 있을 때도 군사 지원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국으로 수출됐던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분쟁 지역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게 독일의 오랜 전통이다라는 점을 내세웠었는데 침공이 시작되니까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면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독일의 외교 국방 정책에서는 대전환으로 평가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전 전범국이라는 역사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강력한 반전 평화주의를 내세워서 이 방위 문제랑 관련해서는 좀 소극적 입장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GDP의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는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침공을 계기로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잠자는 독일을 깨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립 국가를 표방했던 스위스 같은 국가들도 좀 오랜 원칙 깨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대표적인 중립국인데 스위스가 지난달 28일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동참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스위스는 유럽연합하고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제재에 동참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했을 때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제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뒤에 스위스 안에서도 러시아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닌 스웨덴과 핀란드도 워낙은 국제 분쟁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걸 깨고 지난달 27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국들 서유럽 국가들 외에 지금 동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겠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은 유럽이 단일 대우를 보여주는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나다라는 위기감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폭주가 독일에 이어서 스웨덴 같은 중립국의 금기도 깨트리고 그래서 결국 의도하지 않게 유럽의 단결을 오히려 불러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EU를 만들긴 했지만
뭐 군사적 분쟁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네네. 기구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약간 조롱조 같은 서방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아주 똘똘 뭉치는 이런 거꾸로 뭉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동유럽 국가도 말씀하셨지만 옛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 네. 우리는 다음 차례 아니야? 그렇죠. 진짜 그런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인접 국가인 몰도바와 조지아가 지금 서둘러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서부랑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3일에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했는데 몰도바는 구소련에서 1991년에 독립한 이후에 친러시아 정권하고 친서방 정권이 번갈아 집권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7월 총선에서는 친서방 측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EU 가입의 속도를 내왔다가 이번에 우크라 침공을 계기로 가입 노력을 아주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도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조지아는 이제 북쪽으로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서방과 러시아에서 중립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2024년부터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부랴부랴 그 추진 시기를 앞당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가입을 위해서는 좀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랑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소련권에 속해 있었고 또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인데 독립을 한 이후에 EU랑 나토에 가입한 친서방 정책을 택해와서 러시아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네네.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위협을 느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서둘러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인권 탄압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인데요. 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동쪽 아래쪽에 붙어있는 네. 작은 국가니까 좀 그렇다 치지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옛 소련 연방 때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그럼요. 얘기했던 곳이거든요. 바로 터키하고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도 나중에 가서 체첸하고 바로 위가 바로 체첸이라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기에 전 세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산 에너지랑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올림픽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우호 관계는 끝이 없다 이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에게 중요한데 그만큼 EU와의 경제관계도 중국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가을에 시 주석의 3년임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서방과 대립을 하게 되면 중국도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중국이 놓였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다라는 문구가 SNS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그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긴 하지만 군대 파병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만이 사실 국제 무대에서 고립이 돼 있잖아요. 국제기구에 가입, 유엔에서도 가입이 되질 못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건 같은 민족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돕는데 우리는 유엔도 가입을 못했는데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겠는가 이런 불안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반면에 이제 러시아가 속전속결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제재랑 비판을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단기간 내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핵경호 공유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베 전 총리가 군비 확장, 뭐 핵 공유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핵 공유 정책을 이제 일본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 내에 배치해서 공동 운용해서 억지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의 비핵화 3원칙하고는 좀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극우 성향 정당들까지 나서서 이 핵 공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크라이나에서 일본까지 왔잖아요. 네. 우리 한반도만 빼놓고 얘기했는데 네. 한반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학